공문서 범죄, 공문서 위조 범죄, 지금 제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문서 위조 범죄는 공문서 위조죄와 그 다음에 변조죄,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렇게 나뉜다고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그 조항을 읽어볼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그 공문서 위조 변조죄 강의 들어가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벌금형이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징역형을 살린다는 얘기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은 위조한 자, 그 다음 변조한 자 전부 다 그렇게 처벌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변조와 변개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변조가 있고 변개가 있어요. 위조가 있고 변조가 있고 변개가 있는데, 요걸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조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 그것이 위조고, 그 다음 변조는 기존 문서가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을 변조를 한다.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 그 문서 자체는 있는데 그걸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는 것을 변조를 한다. 그럼 변개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변조는 완전하게 새로운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개는 어느 일부분만 고쳐서 그 내용이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 중에서 금액을 살짝 고친다든지, 그렇게 살짝 고치는 것, 그 어느 일부분만 고쳐서 하는 것, 그것을 변개를 합니다. 그러면 위조는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이고, 전혀 없었던 새로운 문서를 창출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사실이 법률 행위의 어떤 의사표시가, 당사자 어떤 법률 행위의 의사표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 변조는 완전하게 새로운 내용으로, 그 기존 문서는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완전하게 새로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변개는 어느 일부분만 고쳐서 하는 것. 자, 위조, 변조, 변개는 분명히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형법 제222조에 공문서 위조, 변조죄는 위조죄가 있고 변조죄가 있는데, 위조죄도 처벌하고 변조죄도 처벌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위조 변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거는 실형이다, 실형. 그리고 벌금형이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위조 변조를 분명히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 위조 변조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하려고 하다 말하는 것. 고의가 있고 실행 단계를 옮기려고 하다 잘 안 되는 거. 그런 것들도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리고 이제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사문서 위조죄에 대하여 객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공문서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이 객체가 범죄 행위의 객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공문서는 매우 이제 공신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조하고 변조한다는 것은 불법이 가중된다. 그래서 편법, 직권 남용, 직무유기 서든 거만하고 교만한 눈깔로 오만방자하던 검사, 판사,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으면 더 좋고, 옷 벗고 나온다 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옷 벗고 나온다 하더라도 엉성한 것이 많은 현재의 법이지만, 공소시효 안에 걸려있는 놈들은 당연히 현직 당시의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받을 것이고, 현직 당시에 근무했던 그것들은 공소시효 안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면은 처벌받을 것이고, 공소시효 지났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찾아내고 준비해가지고 한 놈씩 처벌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공소시효 지났기, 그놈들 생각에는 공소시효 지났고 소멸시효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공소시효 지난 사건, 소멸시효 지난 사건, 이런 것들은 경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법원 상대, 그 다음에 검찰청 검사, 판사 상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요. 그 강의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문서 위조 변조죄의 본죄의 객체는 공문서이다. 공문서는 뭐냐?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공법 관계에서 작성한 것인가 사법 관계에서 작성한 것은 불문한다. 하여튼 공법이든 사법이든 간에 그 중간에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작성한 것은 불문한다. 자, 공법이 뭐냐 하면은 공법은 개인과 그다음에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간에 국가기관이 여러 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 간에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 민사소송법, 이 절차법 말이죠. 그다음 세법, 선거법, 병력법 이런 것들이 공법이고 사법은 개인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데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재산 중심으로 재산 관계나 경제 관계와 혼인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관계 또는 신분 관계로 나뉘어진다.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하며 민법과 상법 및 그 특별법 등이 이에 속하고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가족법이라고 하며 민법의 친족편, 상속편과 그 특별법 등이 이에 속한다. 자,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한 개의 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한 개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무원이 작성한 정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 작성 문서도 공문서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공무원이 작성한 정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 작성 문서도 거기 결합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공문서가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작성한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가서 제출하고 함부를 공무원이 확인하는 접수인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뭐가 되죠? 공문서가 된다. 접수인 날인 받은 그 문서는 공문서가 된다. 공정사무소에서 작성한 사서 인정정서도 공문서이다. 공정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인정정서, 공정서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뭐냐? 그냥 내가 갔으니까 개인 사무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공정정서도 공문서이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정인진술서 이런 걸 정인 데리고 가서 반드시 정인진술서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증거에는 인정, 물증, 서증이 있는데 인정은 이게 만일에 정인진술서를 정인을 데리고 갔는데 정인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면은 제목 정인진술서 그러니까 정인 이제 성명 그다음 주민번호, 주소, 연락번호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한 다음에 상기 정인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틀림이 없고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동일하게 조금 더 틀림없이 동일하게 진술할 것을 약속하며 정인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해가지고 첫 번째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내가 본 것이 목격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어떤 사실이 틀림없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쭉 적은 다음에 정인 진술서를 미리 타이핑 하나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작성을 하고 그래서 정인과 함께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도장 없어도 서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공정사무실에 가서 공정을 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거기 공정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이 공정을 할 때에 그 정인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거 지금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1번 내용이 맞습니까? 2번 내용이 맞습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공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 그 공정사무실에서 발급되어서 공정을 받고 나가는 것은 바로 공공기관에서 국가에서 인정해가지고 그 공정을 하도록 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문서 자체는 공문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정인 진술서를 내가 받았는 정인과 함께 받았는 것은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 능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만일에 정인이 이 허위 정인을 하고 허위 정인 진술서를 만들면은 어떤 문제가 따르겠습니까? 허위 진술서를 만들게 되면은 사무소 갖고 갈 때는 사무소를 위조한 것인가 사무소 위조가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공문서를 자체를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공문서 동행사죄가 떠올리겠죠.
사무소 위조, 사무소 동행사죄, 그 다음에 그 공문서 자체를 잘못 행사, 부정행사죄가 걸리겠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정인을 또 재판법정에서 판사가 만일에 정인으로 부른다면은 거기에서 정인 진술서는 제출해 놨는데 또 정반대로 만일에 정언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정반대로 정언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위정이 인정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인 진술서를 미리 받아 놓으면 그 정인은 두 가지의 반응이 보통 나타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단원들 그 사건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인 진술서를 공정 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작성했는 경우에 법원에서 만일에 재판을 그 정인을 소환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출석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뭐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내고 뭐 그렇게 하겠죠. 겁이 나니까. 왜냐하면은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인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만일에 반대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위정죄가 걸려버리는 거죠. 위정죄가 걸리든지 아니면은 사무소 위조죄, 공문서 위조, 동행사죄, 공문서 동행사죄, 부정행사죄 이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인한테 좀 어려움을 그 곤란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주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정인이 진실대로 정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또 법원에 가서 정을 하고 이러면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상대편에게 회유를 당했다든지 정인이 그동안에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그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인 진술서를 딱 받아 놓으면은 인증 사람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대한 증거와 그 다음에 문서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사문서죠. 사문서와 그리고 정인 진술서 같은 그 인증 자료와 두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 능력이 있는 정인 진술서는 강력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 자료가 되겠죠.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재판법정에서 이 정인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했더니 정인을 불러서 정인 소환도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판결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증거 능력이. 그래서 정인을 불러서 이렇게 확인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판사가 하는 얘기가 부장판사인데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건 뭐 그 공정 다 받았는 증거가 있는데요. 증거 능력이 강력한 증거 능력이 있는데 뭐 더 뭐 불러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만일에 필요하다면은 당사자 그 진술 조서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술 조서 받아서 진술 조서 제출하라 하세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문서 위조죄, 변조죄는 첫째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이다. 위조 또는 변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조라는 자체가 이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무형 위조도 처벌한다.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무형 위조도 처벌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위조 변조라는 말 자체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이렇다는 얘기죠.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 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 이동돼 가지고 그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 직무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도 와가지고 그 직무를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때는 문서 자체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문서 변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서에 보충 기재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업무 보조자인, 즉 다시 말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지배인이나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는 지배인이나 격리 직원 그 보충 기재할 권한만을 위임받았는 거죠. 업무 보조자. 그런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 자, 즉 작성 권한 없는 자가 지 마음대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는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지 마음대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하면은 공문서 위조 변조죄. 그다음 지 마음대로 허위로 작성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공문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형 위조도 공문서 위조 다 처벌된다고 했죠. 그런데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면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문서 위조냐, 허위 공문서 작성죄냐, 그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좀 더 설명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고의 이외에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행사의 목적도 중요하죠. 행사의 목적. 안드라인 치겠습니다.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자격 모용이라는 지가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이라고 자격을 자체를 사칭을 하는 거죠. 사칭. 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칭해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죄와 똑같이 이렇게 벌금형이 없는 거죠. 미수범은 처벌한다.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공무원 지위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타인의 자격만을 모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공문서 위조죄와 구분된다. 그래서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일정한 공무원 지위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타인의 자격만을 모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공문서 위조죄와 구별된다. 자, 따라서 타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명의까지 모용하여 사칭해서 공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결정문을 내줄 때 판사에게 도장 결재를 받지 않고 법원 사무관이 판사의 명의만 모용하여 결정문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죠. 판사한테 결재도 올리지 않고 법원 사무관이 자기가 그 판사 명의만 모용해가지고 결정문 발부한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보면은 판사의 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판례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판례 입장을 보면은 판사의 그 서명 날인이 없다 할지라도 그 판결문은 인정된다는 식으로 보호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장난을 다 쳐놓은 거예요. 판사가 결재도 하지도 않고 법원 사무관이 전부 장난을 쳐놓은 그것을 판례가 전부 보호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지금까지 대법관들이라는 놈들이 전부 이런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본인의 판사의 어떤 서명도 없이 그렇게 해놨으면은, 결정문도 서명이 없으면은, 그럼 당연히 그 판사의 명의를 모용한 공문서 작성한 그 공문서 작성 누가 합니까? 법원 사무관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사무관이 자기가 판결문 작성하고 그렇게 내어주는 어떤 직무, 어떤 법원 사무를 보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한 거죠. 악용.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드시 이런 것을 다 짚어가지고 반드시 처벌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법원 서기들의 편법 술수가 판사의 이름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결재를 한 결정문이라고 볼 수 없는 그 문서의 객관적으로 화체된 형식과 외관을 볼 때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 오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이 세상에 판사가 결재도 안 한 거다. 보니까 판사의 서명도 없고 판사는 내용도 모른대요. 근데 법원 사무관이 좀 더 해가지고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엉성하냐면 검찰개장 그리고 법원 서기, 이 사람들의 어떤 편법과 술수에 대해서는 전혀 이 형법으로 말하는 공문서 위조, 공직자들 그 공무원 범죄 이런 것들을 로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수처 출범이 됐는데 공수처에서는 고위공무원들 검사 판사만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 개정이나 법원 서기들이 편법과 술수를 너무 많이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할 때는 사실상 판사나 검사가 같이 공범으로 봐야 되겠죠. 공범으로 잡아넣어보고 조사를 해보고 판사가 자기는 결재할 때 이런 그 결정문 나가고 판결문 나갈 때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 그 판사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것이고 결국은 처벌되는 게 뭡니까? 그러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해가지고 그 검찰 개정이나 법원 서기는 처벌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사각지대 속에서 이 지금 현재 법을 입법
입법 관련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법관 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각지대에서 이걸 보호를 다 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도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주장을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제. 허위 공문서 작성제 첫 번째, 허위 진단서 작성제 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제. 자, 허위 공문서 작성제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 허위 진단서 작성제 등 요 내용을 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제 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을 허위로 작성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이 작성한 문서는 사무소 위조에서 우리가 나왔죠. 사무소 위조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사무소 위조죄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는 무형 위조도 처벌한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권한이 있는 그 의사가 허위의 내용으로 진단서 작성할 때 그럴 때도 사무소 위조는 무형 위조도 처벌한다 이렇게 봤는데 이들이 작성한 문서는 사무소이지만 신빙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 경우 무형 위조도 인정하는 사무소 위조죄의 예외이다. 그런 내용들. 즉 다시 말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제, 허위 진단서 작성제 공공의 신뢰, 공신력 그것을 인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처벌한다는 얘기죠. 위의 신분자가 작성할 때에만 본죄가 성립을 하고 간접 정범에 의하여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 행위의 객체는 진단서, 검안서, 사람의 생사에 관한 증명서이다. 사람의 생사에 관한 증명서라 하면 출생 또는 사망 사실 또는 사망의 원인을 증명하는 일종의 진단서를 말한다. 사망 진단서가 그 예이다. 행위는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허위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처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상태가 이런 경우 많죠. 환자의 상태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을 지 맘대로 그 진단서에 아니면 진찰 기록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든지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의사의 장단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것도 입법에서 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지금 입법자들이 전혀 눈 감고 있어요. 재판법정에 들어가 보면은 의사의 진단서가 이게 허위로 이주 진단은 병원에 가면 다 끊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주 진단이 있으면 무조건 상해도 처벌되고 폭행도 처벌되고 뭐도 처벌되고 무조건 판사들은 그 진단서만 믿고 그대로 처벌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신력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실상 허위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진단서다라는 어떤 사실 그 심리 자체는 제대로 안 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하고 감정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감정이 좀 대립되면은 맞지 않아도 맞았다 하고 진단서 끊어 넣으면 그 상해로 처벌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법이 민낯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할지라도 그 의사는 그 개인 아닙니까? 개인. 그런데 그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 문서 자체를 위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허위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허위 진단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을 전혀 안 본다는 거예요. 전혀 안 본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오진하여 오진해가지고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한 때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진단을 했는데 오진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비슷하겠죠. 오진한 것은 비슷하거나 좀 벗어나도록 방향 각도가 원래 그 환자의 어떤 아픈 그런 상태 그거와 좀 오진을 하더라도 좀 비슷하거나 좀 그 방향이 좀 비슷하게 그렇게 어긋나는 정도지 전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머리에 지금 이제 머리가 깨졌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가 깨졌는데 다리가 깨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그거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조심해야 할 점은 의사를 상대로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고소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오진을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부했다라는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이제 많은 사례들을 제가 보고 알려드리는 것인데, 뭐냐면은 고소장을 잡았는데 이 의사가 나는 지금 현재 병이 이런 것이라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완전히 치료를 잘못하고 의료 행위로 지금 현재 잘못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 가지고 오진을 했다, 이런 걸 고소장에 적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오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고의가 깨지기 때문에 고소가 성립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진을 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고소장 자체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완전 허위다, 이 사람은 의사의 자격은 있으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치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멋대로 그렇게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 위조는 기존에 있던 공문서 자체를 새로이 문서를 만들어서 위조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 자체를 허위로 만든다는 거죠. 허위로 기재를 한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항상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구별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여기는 변개가 나오죠. 변조가 아니고, 변개란 뭐라 그랬죠?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금액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실관계 그 일부분만 고치는 거, 그걸 변개라 했습니다.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는 7년 이하의, 여기 타이핑 잘못됐네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의 민수범은 처벌한다. 이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벌금형이 있네요. 그죠?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근데 아까 전에 그 공문서 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었죠. 공문서 위조죄는 아주 강력하게 좀 새로운 문서 자체를 창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악질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살짝 고친다든지 허위 공문서 작성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벌금형을 최하의 어떤 벌금형 2천만 원까지도 때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양형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자, 첫 번째, 본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문서 위조죄와 같이 문서의 진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내용의 진실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내용의 진실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형법이 공문서의 특수한 신용력을 고려하여 문서의 무형위조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서의 무형위조,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는 무형위조도 처벌된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형위조도. 왜 그러냐면 특수한 신용력, 공신력을 고려해서 무형위조도 처벌한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본죄를 고유한 의미의 공무원 범죄로 파악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법은 별도로 공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렇게 별도로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직권남용죄와는 별개다, 그죠? 근데 직권남용죄에 흡수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별개로 처벌한다.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성요건. 허위 공문서 작성 변개죄는 구성요건은 첫 번째, 주체는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 이게 주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무에 관하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직무에 관한 문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여기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직무에 관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권한이 없는 자, 사무소 위조죄나 공문서 위조죄, 위조죄의 어떤 기본 그 개념에 권한 없는 자였죠. 권한 없는 자, 그런 개념과 달리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직무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자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권한이 있는 자가 요거 허위 공문서 작성할 때는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 권한이 없는 행정서기보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거나
대법원 73도 1854. 그다음 동사무소 임시직원이 소재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사무소 임시직원은 이제 권한이 없는 자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문서의 명의인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것이 문서의 명의인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명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결권,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결권이 많이 위임되어 있죠. 아래 사람들한테. 전결권이 위임되어 있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문서를 보충 기재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를 보충 기재할 권한만 보충 기재하는 위임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문서 뭐가 되죠? 보충 기재할 사람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 안 되죠. 뭐가 되죠? 그 권한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위임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되겠죠. 공문서 위조죄. 자, 두 번째 행위의 객체. 행위의 객체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병개죄의 행위의 객체는 공문서이다.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직무 권한은 법률의 근거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가 있을 것도 필요 없고, 즉 법률에 명문화된 근거가 없어도 그 공무원의 권한 내에서 행하여진 직무로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그 공무원의 권한 내에서 행하여진 직무로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정에 관한 문서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 건축사무기술검사원으로 위촉된 건축사가 법원 감정인 지정된 건축사 이런 것들 있죠. 작성한 준공검사 조서도 공문서에 속한다. 법원에서 감정인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감정에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건축 감정에 대한 전부 엉터리라고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 등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건축 감정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실측하고 개척할 어떤 장비나 인원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 건축 어떤 그 기능사 그리고 기술사 이런 것들 자격증만 가지고 법원에다가 전부 인맥관계로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감정인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정을 보면은 전부 엉터리라는 거야. 지금 현재까지 제가 겪어본 그 내용으로. 근데 판사는 그 감정을 그대로 때립니다. 판결을. 왜 그러냐? 판사들이 모르니까. 건축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모르고 또 건축 감정인 자체가 왜냐하면 제가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주장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건축 장비나 기술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인원이나 이것을 감정할 자격도 못 되고 그런 여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법원에다 지금 현재 감정인도로 신청해 놓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들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감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묵살을 해버리고 그대로 판결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그 건축 감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엉터리가 많습니다. 엉터리가 많은데 그것을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서기, 그 다음에 검찰 개정의 어떤 편법과 술수에 대해서는 전부 판례도 그렇고 법이 지금 현재 형법에도 그렇고 고소를 하면은 똑같이 판사, 검사 같이 처벌을 안 합니다. 처벌을 안 하고 보호를 하고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 두 번째, 재판에 있어서 건축 감정, 서울중앙지법에서 건축 감정 어떤 기술에 대해서 전국 지방법원에 이제 어떤 그 자기들이 요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감정인들이 어떤 감정 실무에 대해서 재판에 있어서 어떤 적용하는 부분들을 자기는 그게 너무나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 건축 쪽의 전문가들은 봤을 때 그거는 너무 엉터리 감정 그 내용이고 엉성한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장 그 정확한 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죠. 현장 나가서 그러면은 현장 나가서 눈으로면 판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가 나가서 눈으로만 보고 아 나는 그 현장 나가서 감정 보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또라이죠 또라이. 그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재판하는 그런 놈도 봤어요.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현장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게 벽 두께가 얼마인지 철근이 몇 미리가 들어갔는지 다 투시를 해서 다 볼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있어요. 장비들이. 그 장비들을 통해서 다 투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아 이거는 지금 현재 내벽이 몇 센치로 내벽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외벽은 어떤 식으로 되었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감정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란 놈 현장 와가지고 건설 현장 그 현장 가가지고 감정 나간다고 현장 검증이라고 덕 나가가지고는 씩 한번 둘러보고 지가 뭐 그 건축에 대해서 한다고 씩 한번 둘러보고 거기 현장 검증 끝이야. 그럼 지멋대로 판결해버려. 이게 대한민국 사법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응? 당사자들은 현장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 짓는 사람이니까 집 짓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피와 땀을 흘리고 그 집을 지어줬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 이거는 죽일 놈들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해달라고 재판을 거는 것인데 재판을 걸어놓으면 그따위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단 한 건도 내가 봤을 때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경우를 내가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외적인 문서에 한하지 않고 대내적인 기한 문서도 포함된다. 자,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대외적인 외부로 나가는 대외적인 문서에 한하지 않고 대내적인 기한 문서도 다 포함된다. 대내적인 기한 문서도 포함된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해 놓읍시다. 작성 명의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작성 명의인이 그 우리 문서성에 어떻게 작성 명의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했죠. 문서성에 보면은 문서라는 것은 근데 작성 명의인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처벌한다는 얘기죠.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측하여 알 수 있는 것이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대법원 95도 2088. 자, 요 내용 이제 중요하겠죠. 작성 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누가 작성했는지 추측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행위 봅시다. 본죄의 행위는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이다. 어느 일부분만 고치는 거 변개라고 그러죠. 자, 문서의 허위 작성이란 무엇이냐? 작성 권한이 있는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작성 권한이 있는 문서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판례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판례는 가옥대장에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하거나 그 다음에 가옥대장 기재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그 다음에 원본과 대조하지도 않고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였던 거 원본 대조필 찍는 것도 대조하지도 않고 원본 대조필 날인했는 거 이것도 허위공문서에 들어간다는 거죠. 도장만 찍었는데도 허위공문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행하면서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그 다음에 민원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저당 설정 등기가 동시에 두 개의 신청을 한 것을 그와 함께 등본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 공무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기입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한 즉 다시 말해 민원은 두 개를 했는데 그 등기부 등본을 한 가지만 기입된 내용으로 발급을 했다는 얘기죠. 즉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하여서 한 개의 민원 신청권을 임의로 묵살하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도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 96도 1669호죠. 즉 다시 말해서 민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민원이라는 자체가 민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자료가.
민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는 묵살.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나 특히 그런 거 많지요. 법원 재판에 두 가지 민원을 했는데 묵살시켜버리고 한 가지만 그 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판사가 지 마음대로 묵살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거 전부 다 뭡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자, 법리적으로 그렇게 살펴봤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거조사 신청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정에 대해서 정인 진술서 매우 중요하다 했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 신청서, 증거조사 신청서 제목, 증거조사 신청서, 그리고 신청인 성명 누구누구, 그 다음 그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연락번호, 그 다음 피신청인 1이 누구냐면은 고위공무원 이 공수처에 접수될 그놈들 적어야 되겠죠. 1.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 경찰 담당 조사관이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1번이 뭡니까? 경찰서장, 그 다음에 2번에 수사과장, 그 다음에 3번이 담당 조사관. 경찰서장이 안 되는데, 안 되면 그 다음 내용이 뭐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정보조사 신청서. 위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똑바른 어떤 정당한 다음의 내용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공수처를 갈 것이고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될 거 있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이 민원 문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보를 하세요. 그런 내용들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만일에 그 통보를 안 하게 되면은, 경찰청장이 통보를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직무유기가 걸리겠죠. 그리고 반드시 민원 서류에 공수처를 갈 것이다 라고, 아니면 처음부터 1번부터 경찰청장부터 들어가면 돼요.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에 우리 그 경찰 경무관급 이상 그렇게 우리가 있죠. 공수처에서 처리하는 그 내용들. 그 사람을 상대로 1번을 잡아놓으면 됩니다. 너네들 관할 내에, 그리고 너네들 그 경찰서 내에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을 한번 살펴봐라. 너도 피신청인이다. 1번 피신청인 1에 경찰청장 잡아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 증명으로 반드시 보내라 했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1번 뭡니까? 증거조사 신청을 합니다 해놓고 1번은 어떤 사실을 증거조사해 주세요. 어떤 사실을 증거조사해 주세요. 어떤 사실을 증거조사. 그거 안 하게 되면 경찰청장도 직무유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담당 조사관에도 보내고 그 공수처 해당되는 공직자 그 사람에게도 보내야 되겠죠. 내용 증명을 양쪽으로 보내면 더 확실하겠죠.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경찰청장이 이것을 받아보고 이게 내용이 뭐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걸 잘못하면 공수처에 간다고 하네. 그러면 이거를 담당 조사관에게 막 따지고 묻겠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증거조사 신청서는 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담당 경찰관들이 예를 들어서 경사나 경장이나 경위나 그런 담당 조사관들이 만일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조사관들은 지금 공수처의 고위공직자의 어떤 그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때려잡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만일에 진행하는 데서 잘못하는 거. 그거는 판사 1번 피신청인 증거조사 신청서 거기에 피신청인이 누굽니까? 바로 판사 아닙니까? 그래서 1번 피신청인 1번 해가지고 내용 증명으로 똑같이 보내는 거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면은 그 판사가 그 증거조사 내가 요구하는 증거조사를 그 민원 서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정인을 불러서 정인 조사를 할 때에 증거 조사를 할 때 정인 신청을 해가지고 증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으면 판사가 그걸 만일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조사 신청서의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직무유기가 걸리고 이제 고위공수처에 타켓에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증거조사 신청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또한 여러 가지 민원 신청을 하였는데 묵살하고 다른 문서를 발행한 교부한 경우에도 그 발행 교부가 법률적 근거나 이유가 없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무원들 상대로 할 때는 특히 공수처 들어가는 공무원들 상대는 먼저 가처분을 먼저 하라겠죠. 가처분을 해서 너 이렇게 처분했는데 대해서 법률적 근거나 이유를 대라. 법률적 근거나 이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 허위 공문서 작성제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진실에 반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허위의 사실로 기재할 때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 이 내용 잘 봐야 되겠죠.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은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전제 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제 사실이 또 없이 지 맘대로 법령을 적용했다면 그거는 허위가 맞고, 법령 적용을 하는 데서 어떤 그 전제된 사실, 그거 자체가 허위를 근거로 해서 법령 적용을 했다면 그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맞고, 근데 그 사실 자체가 진실이고, 또 그것을 그 진실이고, 그 사실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내가 주장한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해가지고 법령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작성했다면 그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사실 전제되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포인트를 잡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공무원이 사실 전제를 하는 그 포인트를 잡는데 내가 민원 제시한 내용과 포인트가 똑같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게 이제 허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시한 민원과 포인트가 안 맞고 지멋대로 사실 전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지멋대로 했다는 또 사실 전제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따져보되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거를 빨간 줄 치고 요걸 유의를 합시다. 문서의 허위 작성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허위 작성, 문서 작성하는 데서 자기가 기입을 하지 않는 어떤 부작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출납부에 수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 돈이 들어왔는데도 기재하지 않은 것, 부작위죠. 그래서 그것도 허위 공문서의 작성죄에 성립이 된다. 출납부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기재하지 않는 것, 민원 서류를 우리가 법원에 제출했는데 민원 서류를 기재하지 않은 것, 부작위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죠. 그게. 자, 요거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 서류를 법원에 민원 서류를 제출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기재하지 않는데,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것에 기재하지 않는 것, 그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다. 이것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검찰, 법원에 민원 서류를 제출했을 때도 특히 법원의 전자기록에는 기록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한 경우 전자기록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된다는 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거죠. 자, 민원인의 신고에 의하여 문서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는 경우에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기재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문서의 내용을 기재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내용, 자기가 실제 그 심사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민원 서류를 읽어보고 그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기재하는 것은 뭡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다. 그것도 성립된다. 이것도 이제 많은 사례가 있죠. 자, 이에 반하여 등기부, 호적부와 같이 공무원에게 형식적, 실질적 심사권이 아니고 형식적 심사권 안드라인 칩시다.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된 경우에 본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판례 입장은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것을 알고 문서를 작성한 이상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도 그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작성한 거, 그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다. 우연히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기재한 때는 본죄가 성립하지. 우연히 신고 사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신고 사실이 허위였다, 이것을 알고 기재한 때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신고자와 공모하여 범죄가 성립하고 문서의 내용이 진실과 일치할 때는
기재 내용이 실체 법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번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변개 봅시다. 변개. 변개는 일부분만 살짝 고친다는 거죠. 변개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기존 문서를 허위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문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변조와 유사하나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임을 요한다는 점에서 변조와 다르다. 변조는 이제 작성 권한이 없는 자. 그런데 무용위조도 공문서는 처벌한다. 공문서 위조죄, 공문서 범죄는 처벌한다고 했죠. 자, 그렇게 이제 개념만 그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기수 시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기수 시기는 본제는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에 의하여 기수가 된다. 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반드시 명의인의 날인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명의인의 날인이 있을 필요도 없다. 하나의 공문서에 그 명의인도 날인도 필요 없고 하나의 공문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 때는 1인의 작성 행위가 완료되면 본제는 기수가 된다. 2인 이상 때는 한 사람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어떤 내용이 되면 한 사람이 공문서를 작성해 놨는데 또 한 사람이 그 허위로 작성을 한다. 그래도 그 기수가 된다는 거죠. 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봅시다. 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 외에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공문서 위조죄도 마찬가지였죠.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어떤 목적이 이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민원에게 교부한다든지 민원인에게 교부한다든지 이런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개한다는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된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상사 또는 상급 관청의 양해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라는 인식한 이상 상사 또는 상급 관청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변명들 많이 하죠. 이거 왜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그래 떨어졌어요. 이건 관례입니다. 공무원들 잘 쓰는 그 어떤 편법 쓰는 어떤 내용들이죠. 근데 상급 관청의 양해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는 처벌된다. 특히 법원 사무관의 경우 판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건의를 내세워서. 이거 판사 건의를 악용을 하는 거죠. 판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 말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허위 공문서로 작성됐으면은 허위의 사실로 공문서가 작성됐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고 거기에 직권 남용이 되고 직무유기가 되고 다 된다는 거죠. 자, 법원 사무관이나 그다음에 검찰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느냐? 반드시 판사 검사와 같이 공범으로 잡아내야 된다.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일에 사실관계가 있으면은 또 처벌될 것이고. 다만 단순한 오기나 부주의로 인한 기재 누락에 불과한 경우, 그 다음에 선례나 업무상의 관행에 따라서 기재한 경우, 또는 오기가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때는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선례나 관행이 있었다. 그래가 작성했다. 요거는 고의가 깨지겠죠. 깨지는데, 그러나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가 작성이 성립된다. 그것을 잘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겠죠. 보통 관례상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걸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 이제 허위 작성의 고의가 이제 현재 깨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공무원들의 공문서 작성으로 인해서 내가 막대한 어떤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허위의 사실로 피해가 있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따르죠?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 본제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용력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것만 딱 실체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거라는 얘기죠. 직권 남용은 따로이 그렇게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동시에 그 직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가 동시에 성립되는 때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만일에 성립이 돼가지고 인정이 되면은 직무유기죄는 흡수가 된다. 여기 이제 대법원 어떤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나 이런 것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딱 성립이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거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정정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 민원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공무원에 대해서 내용이 아니고 민원인, 일반인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정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의 부실 사실 기재를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일반인이나 민원인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사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이렇게 민원을 잡아놨는데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허위 공문서를 만들도록 공무원들한테 압박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기록도 이렇게 만들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정정서 원본동의 부실기재죄가 성립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서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부실을 기재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제는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 무슨 내용인지 똑같죠? 자, 번제에 있어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고 하면 중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위조 등 문서 행사죄. 그 위조, 변조죄가 또 있고, 그 다음 행사죄는 별도로, 문서 행사죄는 별도로 처벌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문서 행사죄를 따로 한번 봅니다. 위조, 변조, 작성, 사무소의 행사죄. 위조, 변조된 사무소를 행사했는 죄는 제231조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사무소에 관한 죄 전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처한 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다음에 사무소 위조죄, 이 행사도 처벌한다. 자, 일곱 번째, 위조, 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제225조 내지 228조 제2에 의하여 공문서에 관한 거죠.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공정정서 원본, 그 다음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건을 행사한 자는 위조된 것을 가지고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죄에 대한 어떤 형, 그것을 그대로 처벌한다는 거죠. 민수범은 처벌한다. 10년 이내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사문서 부정행사죄.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검거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위에서 다 설명드렸고, 그런데 이걸 행사했을 때 행사한 자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행사의 의미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진정 성립된 타인의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무소 위조는 중요한 게 유형 위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 명의자로 가장 행시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 명의자를 가장 행시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 사무소 위조 행사죄죠. 행사죄. 요 행사죄는 별도로 처벌한다. 자, 아홉 번째, 공문서 등 부정행사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 문서 자체는 위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정식적인 공문서인데 그것을 행사를 부정하게 행사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검역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 여기서 부정행사에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와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다 포함됩니다. 판례 입장이 다 포함됩니다. 부정하게 사용. 어쨌든 부정행사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걸린다. 자, 열 번째, 전자기록 위작, 변작 등 죄. 요거 이제 중요하죠. 우리 재판이나 검찰청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나 전자기록 소송을 보면은 전자 요즘 소송 많이 하죠. 그런 거 위작, 변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형법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구별하는 태도에 따라 전자기록에 관하여도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와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 행사죄는 내용을 한번 보면 사무 처리를
거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번째, 제232조의 2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전자입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미수금은 처벌한다. 이거 다 처벌한다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렇게 사전자 기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무 처리를 거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컴퓨터 뭐 기록 이런 것들 있죠.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뭐 CD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들, 이런 기록을 위작 변작된 특수 매체 기록을 행사함으로써, 그죠? 위작됐는데 그것을 행사하면 자체가 성립된다는 거죠. 전자기록이란 일정한 매체의 정기적, 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말하고, 특수 매체 기록에는 전자기록 외에 광기술이나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기록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제의 전자기록은 문서재와의 관계에서 의사표현이 된 것임을 요하므로, 법률행위 의사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요하므로 컴퓨터에 대한 작업 명령을 내용하라는 프로그램, 요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문자의 축소나 기계적 확대의 재생에 불과한 마이크로필름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모니터의 화상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데이터도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의 기억 장치 중 하나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본제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해당한다. 램, 기억, 메모리 이런 것들은 전부 특수 매체 기록에 해당한다. 자, 11번째,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행사제. 마찬가지로 사무 처리를 거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이거는 좀 상당히 엄한 처벌이죠. 벌금형이 없습니다. 요거는 전자기록에 대해서 공전자기록은 벌금형이 없다는 거 기억해 놓읍시다. 매우 강하게 처벌한다. 제227조 2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 여기서 위작이란 처음부터 허위의 기억을 만들어 저장 기억해 하는 행위를 말하고, 변작이란 기존의 기록을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말소하여 기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의 기록을 만드는 것, 그걸 위작이라고 그러고, 변작이란 기존 기록은 있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고치는 걸 변작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서재의 위조, 변조는 명의인을 전제로 하는 유형 위조를 말하며 반하여 전자기록에 있어서는 명의인이 누구인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전자기록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의 보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전자기록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은 기록이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따라 정당히 만들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 공공의 신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자기록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작과 변작은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두 가지입니다. 권한 없이, 여기 1번, 그 다음에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기록을 만드는 것은 권한을 일탈했다고 보기 때문에 공전자 기록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위작 변작에 대해서. 자, 이상까지 문서에 관한 제2법리에 대하여 판례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추가로 실제 소송에 있어서 사례와 문서에 관한 제 중요 부분과 죄가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조된 사무소의 사본을 제시한 때는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로 볼 수 없다. 추가로 실제 소송에 있어서의 그 사례와 문서에 관한 죄의 중요 부분과 죄가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입장을 기준으로 앞서 이제 강의 들었던 것처럼 과거에는 첫 번째 판례 입장이 뭐냐면은 위조된 사무소의 사본을 제시한 때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이 아닌 사물이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죄의 행사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행사는 그 이유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자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므로 사본 제시는 동행사죄의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봤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계로 복사한 사본, 기계로 복사한 사본은 원본과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판례 입장도 동행사제가 사무소 위조 동행사제가 성립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똑같았는데, 그러나 그 판례는 위조된 문서의 복사본을 인정한 다음 도장을 찍는다든지 인정한 다음 민사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법원 87도 1270지로 그 다음에 소장에 사본으로 첨부하여 교부하는 것도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바뀌어졌다. 그런 것도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죠. 형법 제237조의 2는 전자복사기, 모사, 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복사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로 입법화되어 현재까지 인정된다. 인정된다. 자, 위에 지금 이제 복사본 인정에 대해서는 사무소 위조죄, 동행사죄 성립된다라는 내용은 대법원 판례 87도 2709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민사나 형사에서 소장, 고소장 및 기타 소송 자료의 전반 사본 문서가 허위의 사실로 문서를 꾸며 그 문서가 복사 사본이라 할지라도 문서로 보고 문서의 죄가 성립된다는 근거와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민사에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에 허위의 사실로 기재한 문서는 문서의 죄가 성립하는가? 전부 거짓말 잔치로 보고 허용하고 있다. 지금 거짓말 잔치로 허용하고 있다. 죄가 성립 안 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형사 고소장에 허위가 있으면 무고죄로 처벌하고, 형사 사건에 있어 허위의 사실로 기재한 문서를 수사기관 또는 재판 과정에 제출하면 문서의 죄가 성립한다는 아이러니한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면 그 처리하는 방법은 앞서 강의 말씀드린 대로 소송 사기를 걸면서 사무소 위조죄를 같이 그렇게 걸어야 된다는 건 말씀드렸죠. 그러면 민사에서 허위의 소장을 넣고 준비서면을 넣은 것, 이거 다 설명드렸는 거고, 민사의 권리 주장과 의사 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이 허위의 사실로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결국 성소를 얻게 된 부분은 소송사기의 수단으로 그 허위 문서들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소송사기죄와 함께 사무소 위조죄로 성립되는 것이다. 자, 법원은 나의 사건 검색 기록 및 전자소송에서의 전자기록을 허위의 사실로 또는 객관적 진실에 반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의 전자기록에 의한 공전자기록에 의한 문서의 죄가 성립된다. 자, 이제 내용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각자의 그 형편에 맞게끔 지금 편법 서고 술수선을 어떤 그 공무원들, 특히 법원, 검찰청 이쪽에 어떤 편법과 술수가 너무나도 지금 이제 입법 과정으로 너무나 사각지대에서 장난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각자의 그동안에 국민의 인권위에 군림하고 지멋대로 수사하고 지멋대로 재판 기록도 조작하고 지멋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이 단 한 사람도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강의 내용들을 참조를 하셔서 각자의 그동안 침해된 권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공문서 위조가 되고 침해를 받고 지면제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그것을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구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상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